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네. 뭐 3천만 바라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내 코스피 3,000포인트 언제 넘어가나, 언제 돌파하나 이런 것만 보다가 한 주간 지나간 것 같아요. 네. 뭐 오늘은 뭐 올라가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음 주로 한번 턴을 좀 넘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시장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뭐 시장은 뭐 3,000선을 넘는 건 시간 문제다. 뭐 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인 것은 그럼 나는 언제 들어가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아예 그냥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한번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러니까 선뜻 3천이 안 넘어가는 것 같기도 싶고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투자를 하실지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준비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규모 추경 얘기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저번에도 왜 이번 주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서울 아파트의 시세 이런 부분이 과열되고 있고 6년 9개월 만에 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흐름들이 있는데 기껏해야 살려 놓을 것 같은 내수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사실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경제 흐름을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좀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장 일단은 뭐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분위기 어떤지 조금 더 자세하게 최효원 앵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고객 예탁금이 이제 66조 원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자금은 많이 풀렸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니만큼 여러분들 실적을 어떻게 또 기업들이 발표를 하느냐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많은 증권사에서는요. 실적을 베이스로 한 목표 주가 상향과 하향 리포트를 대거 내놓았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삼성전자 강보합권 SK하이닉스 2.4%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도 대표적인 실적주입니다. 실적 계속해서 기대감 커져가고 있고 HBM 쪽으로는 여전히 실적 괜찮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가는 상황이죠. SK하이닉스 계속해서 강력한 시세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 이번 2거래일 동안 최근 2거래일 동안은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지만요. 결국에는 어떠한 종목을 잘 샀느냐 봤으면은 결국 SK하이닉스 쪽으로 수렴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SK하이닉스 쪽으로는 계속해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0.5%의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방산주 좀 무거운 것은 최근 들어서 쉬어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두산은 0.6%의 하락세, 그 이후에 오늘 금융주는 약간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시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금융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KB금융지주 0.8%의 상승세, 신한지주도 오늘 시장 상승세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 1.8%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반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쉬어갑니다. 1.3%대 하락세 오늘 사실 쉬어가는 기업이 더 많은데 이 가운데서도 하락세가 좀 깊게 나오는 기업 한 가지 눈에 띄네요. 삼성중공업입니다. 4% 가깝게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는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는 게 참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조선 업종 그리고 해운 업종이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감 나오게 된다면은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기업들 분명히 주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대표격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플랫폼 쪽이 약간 쉬어갑니다. 네이버가 2거래일 동안 주가 상승 꽤나 좀 급하게 올라왔는데 오늘 시장 쉬어가고 있고요. 카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합권에서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는 약간 쉬어갔지만은 보시다시피 카카오뱅크가 7%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태국 쪽에서 은행을 인가받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장 주가 상승 달력 굉장히 좋고요.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알테오젠은 현재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휴젤 1% 가깝게 상승, 파마리서치가 1.2%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약간 좀 쉬어가는 가운데 보시다시피 삼천당 제약이 3%대 상승, 그리고 보로노이가 오늘 9%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는 기업들이 꽤 많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일 것 같고요. ST팜이 3.8%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같은 시간에 또 전해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로봇 쪽이 약간 좀 수급이 붙고 있다라는 부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결국엔 레인보우 로보틱스 6% 가깝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 상승 탄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BM도 3%대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의 주가도 3% 가깝게 상승, 고영 테크놀로지 5%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시노펙스, 테스와 같은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에서 3%의 상승 흐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현재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가네요. 0.7% 상승세 2,998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 고점인데 고점 계속해서 높여갑니다. 3,000선이라는 이 상징적인 선을 오늘 시장에서 넘어설 수 있을지 지금 전 거래일 대비해서 20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딱 2포인트 정도만 힘을 내주면 3,000선인데 여러분들 오늘 3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고요. 코스닥은 0.5%의 상승 흐름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안에서의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좀 매도세 가지고 갑니다. 570억 원가량 현재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200억 원 넘게 현재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또 그만큼 사고 있는 시장인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가운데서도 매수하는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지금 이렇게 정체된 시장 안에서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의 매매 동향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비슷하네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외국인 350억 원가량 현재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사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오늘 시장 사실은 특징을 아주 뚜렷하게 잡기는 힘듭니다. 화장품 쪽이 좀 잘 가고 있고요. 정책 모멘텀도 약간 좀 시들해진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투자자들은 어느 쪽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이어서 싱크풀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싱크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업종 테마 관련해서 정리를 해볼 텐데 자, 지금 지수가 2,998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아까 2,999포인트까지 정도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이번 주에 계속 3천만 노리다가 우리가 오늘 약간 힘이 빠지고 그래 다음 주로 넘겨야겠다라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힘을 내면서 막판에 또 이번 주에 3천선 포인트를 터치할 수 있을지도 재미있게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자, 오늘 싱크풀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정책 테마로 아니면 정책의 힘으로 올라왔던 업종이나 테마들이 오늘에는 일제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역 화폐 계속 이번 주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결국엔 추경 편성됐고 그 규모나 지급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뉴스에 이제 팔자라는 그런 심리가 발동을 하면서 이슈가 소멸성으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번 팔고 가자라는 심리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역 화폐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고 또 여기에 엮여서 많이 올라왔던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오늘은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암호화폐도 역시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정부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웹툰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일제히 조정을 받으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증권주들도 최근에 계속 많이 올라왔다가 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또 조금 내려가고 있고 지금 지수는 올라가는데 또 증권주들이 앞으로 반응을 어떻게 보일지 3,000포인트 넘어가게 되면 증권주를 또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 관련된 증권주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조선방산도 오늘은 좀 쉽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조방원 다 쉬고 있죠. 반면에 엔터나 콘텐츠 쪽은 좀 좋습니다. 어제 지역화폐 관련해서 이 액수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나왔던 것이 영화 쿠폰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이러니까 영화 쿠폰, 영화 뭐 6,000원에 볼 수 있는 쿠폰을 많이 뿌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랜만에 영화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라가거든요. CJ, CGV나 아니면 관련된 영화 관련된 뉴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정말 오랜만에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와 연관돼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상승 탄력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외에 뭐 태양광 이런 정부 정책 역시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역시 계속 조정받고 있고 로봇주가 모처럼 만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 테마 힘을 많이 받았던 업종들이 쭉 내려가니까 거기에 수급이 상대적으로 로봇주로 많이 쏠리는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유일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소 관련된 테마도 오늘 오랜만에 역시 상승 탄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뭐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두산 퓨어셀 관련된 좋은 리포트가 나오긴 했는데 그동안 좀 주목을 안 받던 업종이나 테마로 수급이 쏠리면서 오늘은 로봇,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앞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은행 관련해서 카카오뱅크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금융 지주사들도 오늘은 선방하면서 시장을 버텨주고 있는 버팀목이 하나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슈를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지금 어젯밤에 미국 시장은 쉬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쉬지 않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행정부가 우리에게 청구서를 보내려고 지금 계속 입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국방부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국방비, 방위비와 관련해가지고 기준, 유럽이 지금 5%의 GDP의 5%의 국방비를 지출하는데 한국도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도 이 정도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국방비, 이 방위비 관련해서 트럼프가 어떤 청구서를 꺼낼지 계속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G7 정상회의에서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조율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일단은 만나지는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 국방부, 미국 국방부 쪽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그 전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토 수준으로 아시아 국가들도 GDP의 5% 정도 되는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 그러면서 방위비를 내야 할 것이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국방비가 GDP의 한 2.8% 수준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 66조 원 정도인데 만약에 이것을 5%까지 올리게 되면 거의 2배 수준으로 국방비를 올려야 되거든요. 117조까지 방위비를 높여야 되는 수준. 이게 우리나라의 재정에도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이것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아니면은 방산주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으면서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동안 또 이게 어떤 모멘트로 작용할지를 살펴보셔야 되겠고 국방비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 이스라엘에 관련해서도 지금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한 발 물러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의 공격 여부 2주 내로 결정하겠다. 2주 내로 결정하겠다. 3달 내로 결정. 이거 뭔가 기시감이 드시지 않습니까? 맨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하다가 아니면 관세 같은 것도 그러면 한 달 정도 유예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거 협상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긴장감이 조금은 이제 누그러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성일광 교수와 함께 이 이란, 이스라엘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방위,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좀 체크해봐야겠죠?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보시다시피 방산주는요, 이렇게 좀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으니 LIG 넥스원, 풍산, 현대 로템 되겠습니다. 현대 로템은 일부 차익 실업이 아주 소폭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유명한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K2전자입니다. 그런데 현대 로템은 K2전자의 생산 능력을 2배로 확장하기 위해서 연간 200대 생산하기 위해서 그걸 좀 구축 중이라고 하고요. 최소 9개의 나라와 K2전자 수출 계약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10조, 영업이익 2조 시대를 열겠다. 그게 좀 가까워졌다라고도 증권사에서도 분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실적에서도 반영되니까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21만 원 수연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오늘 51주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LIG 넥스원도 참 잘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올랐습니다. 7거래 연속 오르는 흐름들.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항공, 드론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원거리 미사일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죠. 이 천궁2 수출 계약이 이미 UAE,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런 부분도 됐었죠. 굉장히 조단위 수출 계약을 맺다 보니까 긍정적인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장에서도 상승 탄력이 괜찮습니다. 60만 원 선까지 위로 올라가면서 신고가 경신했다. 51주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풍산이 최근에 너무 핫해요. 어제도 16% 종가를 형성하면서 마무리됐고 오늘도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최근 그런 얘기를 했죠. 방산 부분 재평가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밸류에이션을 봤더니 다른 업체들이 올라가는 것 비해서 덜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현재 지점에서도 추가 상승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붙었겠죠. 13만 원 선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유명한 방산업체와 시스템 개발, 구축에 나선다라는 소식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오늘은 4% 정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방산 섹터 중에 뭘 봐야 될지 파트너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보고 계세요? 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셨던 대로 LIG 넥스원을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매출액에 따른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기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이 그만큼 이제 중동발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굉장히 고조화되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방산주들이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지금 신고가 영역을 달리면서 오늘 대략 고가 61만 8천 원까지 한번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계속해서 고가를 행진을 하고 있지만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하락이 나오지는 않은 모습이고 지금 국제 정황이라든지 테마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더라도 쉽게 하락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접목을 하시려면 3일선, 5일선 정도 단기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일단 LIG 넥스원뿐만 아니라 방산주 전체적인 흐름이 우상향이 추가적으로 좀 있을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 중에 LIG 넥스원을 꼽아주셨습니다. 이번 주 내내 상승하고 벌써 60만 원 선을 돌파한 LIG 넥스원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반도체 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에 지수가 그래도 꽤나 올라가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정책 테마주나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버티면서 올라가 주니까 지금 시장의 지수가 3천 근처까지 또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목이 잘 가줘야 결국에는 3,000포인트, 4,000포인트까지 갈 수가 있을 텐데 자, 일단 좋은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주가 잘 가잖아요. 외국인 수급도 엄청나게 붙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맥쿼리에서 오늘 또 SK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제목 딱 보시면 SK하이닉스 HBM에서 리더십을 확보했다. 앞으로의 리더십을 더 강화할 것이다. 이런 식의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목표 주가를 또 높였는데 맥쿼리에서 제시한 이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36만 원대입니다. 자, 지금 SK하이닉스가 25만 원, 6만 원 이런데 지금 36만 원대. 이전에 대비해서도 목표 주가를 16% 상향하면서
앞으로 SK하이닉스의 주가 훨씬 더 잘 갈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해 주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었는데 HBM이 지금 리더십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매출 비중이 HBM 매출 비중이 D램에서 현재는 45% 정도 절반 수준 조금 안 되는데 앞으로 HBM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거다. 74%까지 HBM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탄탄대로 보장되어 있다라는 그런 식의 평가였고요. 수급창을 제가 수급을 좀 정리를 해봤더니 SK하이닉스가 정확히 대선 끝나고 나서 6월 4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이 무려 1조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에다가 삼성전자도 그러면 결국에 같이 가줘야 우리 지수가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3천선, 4천선, 5천선 가려면 SK하이닉스도 물론 잘 가야 되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그래도 최근에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AMD나 브로드컴에는 지금 HBM3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모건스탠리였나요? 모건스탠리 쪽에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를 기대한다라는 식의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도 정확히 대선 끝나고 나서 어제까지 외국인이 매수한 금액이 7,100억 원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어쨌든 SK하이닉스만큼은 아니지만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은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6만 원 선은 삼성전자가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가 가져야 결국에 우리 지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계속 추이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주가 괜찮은데요.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일부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조금 더 두드러진다. 이게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둘 다 그 HBM 시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좀 예상이 되던데요. 10나노급 D램, 6세대 D램 이쪽에 생산 라인 이런 부분을 좀 확장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결국 여기서 그 D램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초격차를 내세우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HBM4 이런 부분에도 활용될 수가 있겠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HBM의 매출 비중이 또 커질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 매출처의 90%가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활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주문형 반도체라고 해서 AG 그런 반도체 고객사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쪽으로도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 상승하면서 25만 원 선 위에서 가뿐하게 좀 시작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네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테크윙이 오늘 좀 따라가고 있는 흐름이고 마이크로 컨택솔 굉장히 오래간만에 한번 소개해드리는 부분인데 14%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가 최근에 이제 실적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뛰었다라는 흐름 한번 좀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고영 같은 경우에도 HBM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영은 로봇 관련해서 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장비가 HBM이나 유리기판에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니까요. 오늘 3% 상승하면서 15,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양봉의 흐름이 오늘 오후장까지 잘 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 중에서 뭘 봐야 될지 이 외의 종목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자체가 HBM이 관건입니다. HBM이 관건인데 일단 그 두 종목 자체가 일단은 더 가져야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건 사실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HBM 관련해서 또 다른 종목을 좀 보자면 저는 한미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당연히 좀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동안 반도체가 좀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좀 쉬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4월 말경에서부터 일단은 강한 굵직굵직한 거래 대금들이 들어와 주면서 일단은 하방을 좀 단단하게 좀 버텨주고 있다라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미 반도체 HBM이 일단은 장비 수주 호조 영향으로 일단은 글로벌 해외 판매가 굉장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BM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판도가 HBM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HBM이기 때문에 이 HBM 장비 관련해서 특히나 최근에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와주는 이런 모습을 본다라면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줄 수 있을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어쨌든 간에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12만 7천 원 고지를 돌파를 해줘야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거래대금이 동반하면서 상승이 나와준 만큼 12만 7천 원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본다면 충분히 괜찮은 흐름 나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미 반도체 최근에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네요. 그걸 잘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카카오 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카카오 관련된 종목들 주가 잘 가잖아요. 어제도 카카오가 10% 넘게 상승을 했고 그 전에도 카카오페이가 또 이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이 되면서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가 막 올랐는데 오늘은 또 카카오뱅크가 잘 가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카카오뱅크가 왜 오늘 주가 많이 올랐냐면요. 해외 진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태국 쪽에서 이런 가상은행 관련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태국 재무부가 카카오뱅크와 태국의 금융지주 한 회사가 함께 참여한 컨소시엄을 태국 시장에서 가상은행 사업자로 선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식 발표를 한 것이고 이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이제 태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은행이 태국의 시장에 진출했던 게 굉장히 옛날이었습니다. 1990년대 말 너무나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IMF 위기에 오면서 아시아 시장,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쪽에 외환 위기가 펼쳐졌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그 전에는 태국 쪽에 시장에 은행들이 좀 진출해 있었는데 그때 어려워지니까 전부 다 철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거의 25년 그 이상 만에 우리나라 은행이 태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준비를 거치고 내년에 하반기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카카오뱅크가 태국에서 사업을 펼치게 될 것인데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태국에서는 지금 가상은행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인터넷 은행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은행으로서는 강자니까 태국 쪽에서도 사업을 잘 펼치게 되면 추가적인 수입이나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태국 시장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했지만 사실상 기획부터 모바일 앱까지 전부 다 카카오뱅크가 추진하고 주도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쓰는 것처럼 태국에서도 카카오뱅크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주들 또 카카오 그룹주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주가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시장에서는 이렇게 확실한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요즘에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카카오뱅크가 그 호재 때문에 7%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중에 최고가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이죠. 오늘 3만 원 선을 넘었다라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요. 우리금융지주도 4거래 만에 반등세 나서주거든요. 그래서 1% 상승하는 거고 KB금융이 0.66%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KB금융 자체적으로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 컨센서스가 있는데 그를 좀 웃돌 것이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총 주주 환원율이 50%를 상회할 것이라는 가능성. 이런 심리 때문에 매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JB금융지주 같은 경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JB금융지주에 대한 수익성은 괜찮다, 오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나 무엇보다도 그런 여러 가지 그 연체율 이런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은행 자본성, 그러니까 건전성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관리가 잘 되는지 그게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인지를 잘 판별해야 된다라는 투자 유의사항도 넣어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은행주는 긍정적이다라는 흐름이고요. 뭘 봐야 될지는 조금 더 궁금해지네요. 어떤 종목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카카오뱅크를 한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 자체가 일단은 최근에 카카오 그룹 자체의 그 AI 관련, 남양주 뭐 6천억 관련 이렇게 해가지고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으로 같이 동반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태국 인가 관련해서도 좀 크게 상승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을 보시게 되면 대략 한 주가 자체가 3만 원 선에서 좀 웃돌고 있는데요. 이 3만 원을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주가 흐름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3만 원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돌파해주는 모습 자체를 일단은 카카오뱅크 자체가 올해 1분기 순이익이 대략 한 1,370억 정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3% 이상 상승이 나오는 모습인데 이렇게 된다면 실적도 바탕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인 3만 원 선은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돈이 쏠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최근 주가 움직임 보이시나요? 네. 박스권을 아직까지는 돌파를 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박스권 돌파를 좀 노려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자금 사용이 되면서 박스권 돌파가 나온다라면 결국에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통 이 박스권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면 목표 주가는 5만 원 이상까지도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분할로 매수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들여보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겠습니다. 3만 원 선을 뚫었습니다. 카카오뱅크 여기에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추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예. 자, 이제 우리 시장 계속 3,000포인트, 코스피 3,000포인트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럴 때 또 전략과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전략 세우고 계세요, 요즘?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뭐 원전이라든지 방산 관련주 쪽으로 좀 원의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간에 이 상승이 특히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뭐 이제 좀 재료가 남아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원전 모습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 HBM 반도체 관련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장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저점을 다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지금 점점 이제 좀 담아보시는 게 어떤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부터 좀 본다라면 일단 K-뷰티 관련해가지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뷰티 페스티벌 받고 뭐 마이케이스 페스타 이렇게 지금 있고 한한령 해제까지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뷰티 관련주들 좀 충분히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뷰티 관련주 중에서도 저는 이제 APR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PR 같은 경우 지금 꾸준하게 실적이 좀 바탕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역대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하면서 꾸준히 신고가 영역을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승이 나오다가 약간 윗꼬리가 나오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경우가 저는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긴 하지만 꾸준하게 우상향 하면서 3일선, 5일선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우상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일선, 5일선 닿는 구간마다 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움직임 노려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PR 같은 경우 좀 유심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섹터는 단연 화장품이더라고요. 네. 그중에서 힘이 있는 종목 APR을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마켓나와 브리핑 시장을 상황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에 또 저희가 살펴봐야 할 또 투자 아이디어 얻어볼 텐데 주말 사이에 또 저희가 이란, 이스라엘, 중동 쪽을 잘 봐야 돼요.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성일광 교수와 함께 잠시 후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연합뉴스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샹그릴라 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을 따르면 한국은 현재 66조 원에서 약 117조 원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북한의 핵 위협을 이유로 아시아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정당화했다. 파넬 대변인은 국방비 증액과 공정한 비용 분담은 아시아 동맹국들과 미국 국민 모두의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오랜 기간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 113만 명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사들여 소각하기로 했다.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 후 분할 상환을 유도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엔 최대 90%의 원금 감면도 적용된다. 하지만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빚 갚은 사람이 바보라며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 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 명에게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도입해 1%포인트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KBS 뉴스에 출연해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곧 확정돼서 발표할 텐데 늦어도 3분기 정도까지는 구체적인 지급 방법, 절차 심사 요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코스피가 2,993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코스닥도 788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중국 쪽의 출발상 간단하게만 체크를 해드리면 일단은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 출발을 하는 모습이고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 좀 낙폭이 컸는데 오늘은 반등하면서 0.23% 상승하면서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하락으로 전환했네요.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좋은데 하나 안 좋은 이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 지난주에 발동을 했죠. 이 중동 사태, 이스라엘과 이란의 격한 이 교전,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약간 부담을 받고 있는데 이번 주말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성일광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란 이스라엘 쪽이 굉장히 격하게 지금 교전이 펼쳐지고 있고 피해도 발생을 하고 있고 원전이나 이런 에너지 쪽 핵 시설도 지금 타격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의 이 상황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나요? 자, 지금 상황은 강대강 대치 상황이 계속 진행되어 네네. 왔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급히 또 속보가 들어왔죠. 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시간을 더 준 것 같아요. 유예 기간을 준 거네요. 네. 그러면 이란은 이제 2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협상 테이블로 와서 미국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네네. 어떤 자신들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용 수단을 이용해서 트럼프와 어떤 합의를 내야 된다는 거죠. 2주 내에. 그렇죠. 만약에 2주 내에 어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다할 것이고 그러면 어떤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예, 군사적 공격할 수단을 다 준비돼 있다. 명령만 내리지 않았을 뿐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2주 내에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에 공격할지 말지 결정을 할 거다. 근데 또 그 뒤에 꼬리를 붙인 게 상당한 협상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가 꼭 이 중동 사태만 아니더라도 관세 협상이라든지 다른 것들의 이 패턴을 봤을 때도 이렇게 유예 기간을 줬다라는 건 그래도
좀 시장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사인으로 좀 받아들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직접적으로 미국이 개입해서 공격하진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들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전히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이에요? 예, 반반이라고 보는 이유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의 시간은 줬지만 네, 협상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네네. 접점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왜냐하면 이란과 미국 간에 지금 협상이 잘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네, 이란은 이란 영토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하겠다는 것이고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이란 영토 내에서 우라늄 농축은 우리가 않겠다.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강대강 상황이었는데 지금 2주 내에 여기에 대한 어떤 타협안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2주 내에 이런 타협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지금도 몇 년이 걸린 일인데. 네. 그래서 여기서 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 발 물러난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좋다. 고농축 우라늄 농축은 안 된다. 그러면 3.67% 원전을 돌릴 수 있는 수준의 아주 저농도 우라늄 농축은 그럼 우리가 허용해 줄게. 뭐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렇죠. 좋은 어떤 타협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되돌렸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오바마 정부 때였네. 네, 네. 그때 낮춰줬던 것이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그렇죠. 일방적으로 오바마 합의를 탈퇴했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3.67%를 그대로 허용해 준다면 오바마가 합의했던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쵸. 아무런 네. 차이가 없죠.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네요. 자기 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지금 지금 농축 우라늄 이 문제를 놓고 양측 간에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2달 정도 협상을 했을 때 아무런 진전이 없었어요. 네. 4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네. 근데 지금 2주간의 유예 기간을 더 줬는데 2주 동안 과연 여기 해법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아, 네. 만약에 2주 내에 뭔가 또 뭐 이런 구체적인 서로 뭔가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카드가 없다면 네. 2주 뒤에는 또 뭔가 이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2주 내에 만약 2주가 아니고요. 저는 일주일 동안 해봤는데 아무런 답이 없다. 아, 그리고 더 이상 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러면 2주의 의미가 없는 그쵸, 것이죠. 그쵸. 네. 네. 그래서 1주 안에 더 이상 뭐 이란하고는 얘기할 게 없다. 얘기할 게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러면- 결론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실제로 미국이 개입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아, 아직도 반반이다. 네. 그래서 제 예상이 항상 틀리기를 바랍니다. 네. 아직까지도 뭔가 구체적인 리스크가 벗어난 건 아니다라고 네. 저희가 긴장을 해야 되는 네, 거군요. 예를 들어서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좋은 소식이 와서 진짜 뭐 양측이 조금씩 양보를 했다. 네. 라든지 뭐 진짜 타협안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소식이 들린다면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뭐 3일 지나고 4일 지나도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 네. 다음 협상 또 한다. 왜냐하면 지난 2달 동안 계속 그런 얘기했었어요. 그쵸. 협상 분위기 네. 좋았다. 잘 되고 있다. 진전 있다.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런 진전이 없었어요. 그렇네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지금은 뭐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네. 그런 전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신 것들을 이제 떠올려 보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에서 핵 관련해서 우라늄 농축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 근데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우라늄 농축 이것에 사실 지금 뭐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선을 넘을 수는 없다. 우라늄 농축까지는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한 두 가지로 봅니다. 네. 첫째는 주권 문제다. 주권? 예. 네. 그러니까 주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네네. 우라늄 농축 주권. 음.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 음. 왜 우리 일국 주권 국가인 이란이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을 왜 미국이 결정하냐? 좌지우지하느냐? 예. 그리고 우리가 뭐 고농축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3.67% 정도를 한다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허용을 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 상당히 수용하기 어렵다. 주권 국가로서는.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우리로서도 핵무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어떤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할 우리가 의무가 있지 않냐. 네네.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측면은 좀 이데올로기적인데요. 이란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제시하는 조건에 굴욕적으로 아주 지금 굴욕적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는 용어를 보십시오. 네. Absolute surrender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나와라. 네. 자 이렇게 항복해라. 네, 완전 항복하는 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항복하고 나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비외교적인 용어를 들으면서까지 그렇죠. 이란이 굴복하고 무릎 꿇고 나가는 이런 모습은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이기 어렵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너무나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이란 이제 하메네이가 압박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메네이 네. 최고 네. 지도자가 하메네이 입장에서도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겠다라고 할 수가 없는 없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어요. 결사항전하겠다. 네네. 절대 우리는 미국의 강한 압박 하에서 우리는 협상도 할 수 없고 미국이 얘기하는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지금 수용할 수 없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외교부에서는 이란 외교부 쪽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네네. 유럽 외무장관들과 지금 협상이 있습니다. 예. 유럽 쪽에서 뭐 중재를 해주기로 원하는 예, 건가요? 중재를 하기를 원해요. 아. 그래서 오늘 아바스 아락지 이란 외무장관이 스위스 제네바로 갑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이런 외무장관들과 지금 이 강대강 대지상 이 국면의 어떤 타협안을 찾기 위해서 네. 회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유럽 쪽도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외에도 또 이란과 미국 간의 어떤 뒤에서 백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밑에서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예, 이런 좀 강대강이지만 대화는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 중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사실 이 파국으로 가는 국면이 넘어갈 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한다면 상황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코스피가 잠시 3,000선을 좀 돌파했네요. 3,000선을 돌파했는 3년 6개월 만입니다. 아우. 네. 지금은 다시 2,999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장중에 어쨌든 터치를 했습니다. 결국 이번 주에 터치를 했네요. 계속해서 어느 정도까지 오늘 지수가 올라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과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자, 그렇다면은 미국의 아까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우라늄 농축의 그 농도를 좀 낮춰줄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하면 이란이 솔깃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뭘 양보해줘야 미국이 그래도 그래 오케이라고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한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상 이란이 지금 미국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어요. 네네. 예. 그래서 뭐 3.67%는 우리가 반드시 하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미국의 이제 결정에 달려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좀 양보를 하면 그걸 받아줄 수 있겠지만 네네. 여전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사실상 양측 간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란 측에서 지금 미국 쪽에 제시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한 1년 정도는 우라늄 농축을 유예해주겠다. 그 이후에는 안 된다. 사실 이게 원래 컨소시엄 방식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협상 안에. 그렇죠. 예. 협상 6차 협상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한 예, 거죠. 그랬는데 이란이 이걸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란은 그 반대를 원해요. 지금은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지만 나중에 가서 그럼 완전히 허용해달라 이런 방식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그 반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입장 차이가 있군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상당히 좀 걱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란 내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 이란 내부의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내부에서도 지금 하메네이가 너무나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경제도 안 좋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최악이죠. 최악입니까? 네. 왜 그럴까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지금 이란 경제는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경제 제재가 경제 계속 제재. 있어왔고, 네. 그다음에 이란 경제가 사실 원유 수출도 그렇게 순조롭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환율이 최악으로 치닫고 네. 일단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에너지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에서 하루에 두세 번씩 정전이 일어나고 그래요? 있고. 수도인데 네, 수도 테헤란에서 수도 테헤란에서 하루에 두세 번 정전이 일어나요. 기름이 나는 나라인데 기름 뭐 세계 최고죠. 가스, 네네. 기름 다 납니다. 네. 네, 그런 나라에서 지금 전기를 생산하지 못해서 정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도가 그렇다면 다른 지방은 그쵸, 어떨까요? 예, 더 심하겠죠. 네,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사실 지방에는 상당히 어렵고 뭐 경제적으로 너무 피폐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상위 10% 말고 나머지는 거의 뭐 지금 상당히 어렵다. 그 중산층이 거의 다 무너졌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어떤 핵협상을 통해서 경제 제재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버티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란의 정치 시스템 자체가 미국에게 절대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네. 내가 굶더라도 굶어 죽더라도 네. 예, 그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란이 양보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것이 미국이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되는 상황도 이제 시장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또 하나가 나오는 이야기가 이란 쪽에서 이제 마지막 또 최후의 카드로 꺼내는 이야기 항상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 네, 나오잖아요. 네. 호르무즈 해협에 뭐 최근에 자꾸 그쪽에서 뭔가 이 전파 교란이라든지 네. 뭐 거기서 뭐 교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자꾸 뭐 충돌이 일어나는 배도 나오고 지금 뭔가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봉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 번도 역사적으로 그런 적은 없었죠. 예, 가시화된 적은 없습니다. 네네. 말만 이란이 매번 하죠. 협박하고. 예, 뭐 위기가 있으면 우리는 절대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벼랑 끝 전술이죠.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해왔어요. 자, 그래서 또 이번 사태 역시 호르무즈 해협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또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느냐 안 때리느냐 거기에 달려있죠. 네.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막히게 되면 어떤 피해들이 있을까요? 자, 호르무즈 해협 말고도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습니다. 또 있나요? 예,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에 많이 퍼져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아, 예, 네. 미군 기지 공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의 정유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2019년에 이란이 예멘의 후티를 이용해서 아람코를 공격한 적이 있죠. 아, 예, 사우디 아람코를. 예. 그래서 다양한 카드를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이란을 때리게 되면 이란은 그런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어느 것을 선택할지 모르겠으나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최악이죠. 그렇죠. 네. 유가가 막 튀어오를 거고. 네. 근데 또 그 주변에 그러면 다른 기름이 석유를 파는 국가들의 반발도 있을 거고. 반발 있겠죠. 중국 어쨌든 이란의 이 원유 수출은 중국에 많이 가잖아요. 그쵸. 이런 상황인데 중국도 그러면 이걸 용인해 줄까요? 중국도 타격을 받을 수 있죠. 또 이란 본인도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가 예. 더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란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네. 나 혼자만 죽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지는 않겠다. 예, 그렇게 예, 그래서 막무가내로 지금 만약에 미국이 때리게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혀 지금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게요. 예, 그게 지금 상당히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어쨌든 타협점이 잘 안 보이고 강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는 여러 카드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자, 앞으로의 지금 어쨌든 트럼프는 근데 또 2주의 유예 기간을 줬단 말입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보세요? 자, 시나리오는 두 가지밖에 없죠. 좋은 네. 시나리오, 나쁜 시나리오. 네, 좋은 시나리오는 2주 안에 어떤 타협점을 찾아서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어떤 좋은 임시 합의라도 아니면 어떤 기본 원칙이라도 도출해낸다면 네네. 이 지금 긴장 국면, 대치 국면이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안 좋은 시나리오에 따르면 2주 안에 어떤 아무런 합의안, 어떤 양측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다시 트럼프의 입을 주목해야 되는 그렇네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미국이 이란의 핵 관련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또 저희가 자연스럽게 우리 한반도의 상황과도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이 아닐까. 그렇죠. 네,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자, 그래서 핵 협상이 잘 되면요, 이란하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을 가지겠죠. 네네. 탄력을 받아서 북한과도 좀 잘해보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핵 협상이 잘 안 됐다. 네. 그래서 막
이란을 공격한다. 그러면 북한 김정은도 상당히 지금 이 사태를 부담이겠죠.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란과 북한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 이란은 핵무기가 없는 상황이고 네. 북한은 이미 핵탄두를 많이 그쵸,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그렇게 무력 수단을 이용해서 막 압박하기가 상당히 더 어렵지 않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이 워낙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북한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막 밀어붙이면 부담스러운데요. 예, 우리로서는 정말 이것을 막아야 되는, 그쵸. 예, 온몸으로 막아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 새 정부도 자 이번 사태를 잘 지켜보면서 혹시 북한과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이란 이스라엘 쪽의 상황을 한번 잘 분석을 해봤습니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성일관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저희 이슈 있으면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3,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시원하게 뚫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3,002포인트까지 올라왔네요. 약 3년 6개월 만에 우리 시장이 3,000포인트 선을 탈환했습니다. 오늘 0.8% 정도, 0.8% 상승세. 아직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어쨌든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상위주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3년 6개월 만에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한 상황이다. 마지막까지 시장 어떻게 가는지 저희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트코 신일섭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방송 시작하니까 3,000 완전 넘었네요. 확실히 넘어버렸네요. 제가 지금 그 코스피 3,000포인트 초읽기 돌입이라고 대본을 준비했는데 초읽기 돌입하고 이미 다 넘어서 지금 확실히 넘어섰거든요. 지금 3,003.36입니다. 현재. 그리고 장중에 3,004.37까지 갔어요. 이거 앞에 3 잡은 게 지금 기억이 없는데요. 자, 일단 그 주제는 읽겠습니다. 코스피 3,000포인트 초읽기 돌입, 근데 이미 달성됐고요. 대한민국 2차 추가 경정 예산에 영화 관람 할인 쿠폰 포함, 영화 테마주 급등세, 북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 4DX 포맷 흥행 돌풍, CJ CGV 힘내라. 자, CJ CGV도 힘내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대로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모습 자체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조정이 너무 강한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조정 자체가 조정답지 않은 조정이거든요. 지금 이 기세라면은 한참 더 갈 수 있는 기세예요. 지금 이렇게 3,000을 가기가 쉬울 거라는 게 참 실감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거실에서 현관문 문지방만 넘으면 문 여는데 그 문 3년 동안 못 연 거랑 똑같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쉬웠나 싶을 정도로 3,000을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였는데 그동안 무슨 3,000에 무슨 마의 무슨 귀신의 저주가 퍼부어져 있는지 그걸 못 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코스닥도 지금 800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자, 이 3,000이 새로운 시작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죠? 여기서 뭐 4,000, 5,000 사실 지금 목표로 잡은 게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잖아요. 뭐 옛날에도 있었죠. 뭐 몇천 시대, 몇천 시대. 결국 그냥 공약이 그 말 그대로 빈 공짜 공약이 돼 버렸는데 이번 임기 때 반드시 5,000이라는 지수를 달성해서 개인 투자자 주식 계좌 아직도 63%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뭐 이거는 그냥 전체로 하겠습니다. 0% 주식 손실 계좌가 0%가 될 때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3,003.3.87 지금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자, 대단한 시세가 아닐 수가 없죠. 니케이 대만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살짝 볼게요. 니케이 대만은 오늘 마이너스거든요. 더 기분이 좋죠. 니케이 대만 코스피 중에 코스피만 플러스입니다. 자, 니케이 지수 도요타 자동차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플러스를 전환시키기는 역부족인 상태고요. 자, 그동안 강했던 닌텐도도 오늘 2.82% 3%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대만 보겠습니다. 대만은 TSMC 자체가 지금 플러스가 아니고요. 자, 결국에 TSMC 그다음에 도요타 자동차 시가총액 1위 종목들이 지금 저 정도 수준인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는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플러스는 좀 아쉽네요. 삼성전자. 자, 근데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아시는데 주식시장 전체로 보면은 지금 오히려 이게 포텐셜이 터질 수 있는 어떤 잠재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하나도 안 움직였거든요. 하나도 안 움직인 상태에서 3,003을 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최소 7만 원만 가도 지수는 3,500을 가게 돼요. 이러면. 그러면 엄청난 포텐이 남아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삼성전자 가지신 분에게는 정말 답답하겠죠. 비중이 높으신 분에게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25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100만 원이 눈앞에 있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 정말 사실 이번 상승에 참여를 못할 정도로 사실 이차전지가 몰락을 했지만 30만 원을 다시 지금 눈앞에 두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00만 원 돌파했고 마디지수대들을 다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네카오가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도 네카오가 강세예요. 카카오가 지금 6만 원 돌파했고 3.31% 급등하고 네이버도 지금 오르면서 25만 원 돌파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지수를 보면 진용이 좋아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도 포텐을 숨겨두고 있다. 그 부분이 있고 네카오가 이 신진 세력으로 불렸던 네카오가 몰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부활을 하고 있고요. 네카오가 몰락을 하는 동안 그리고 네카오랑 같이 몰락한 게 결국 현기차죠. 현기차 OB, 네카오 YB가 둘 다 죽을 쓰고 있을 때 조방원이라는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서 그 자리를 메꿔줬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뭐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메꿔줬고 지금 진용이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좀 미국처럼 장기적으로 가고 이재명 대통령 그 얘기대로 배당, 중간 배당으로 뭐 분기 배당 있죠. 미국 주식으로 그렇게 구성하신 분 많잖아요. 매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배당이 나오고 그 분기마다 달이 다 틀리게 해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매달 배당 나오게 그렇게 포트폴리오 꾸려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지금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성장을 하지만 배당도 줘서 성장주 투자로 시세 차익도 얻고 배당도 얻는 안정적인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지금 3,000포인트 넘었다고 너무 장밋빛 전망에 들떠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죽기 전에 혹은 죽더라도 그렇죠? 저희들의 후손들이 또 주식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를 위해서 토양이 조금 한층 좋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800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자, 코스닥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오랜만에 역시 보세요. 돌아오네요. 그렇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로봇주로 득세를 하다가 최근에 지금 뭐 휴젤이라던가 파마리서치라던가 이런 의료기기 아니면 화장품 그다음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같은 바이오 기술 수출 플랫폼에 눌려가지고 못 갔잖아요. 오늘 다시 또 순환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벤져스가 왜 강해요? 각각 특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기가 다르잖아요. 뭐 토르의 기술이 있고 블랙위도의 기술이 있고 아이언맨의 기술인데 합쳤을 때 타노스를 상대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구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뭐 지금 펩트론, ABL 바이오가 아무리 강해도 그것만으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아까 거래소에서도 보셨죠.
예를 들어서 2차전지가 지금 몰락해서 전혀 지금 힘을 못 발휘하고 있을 때 조방원이 강하면서 그걸 메꿔주고 삼성전자가 약한 부분을 SK하이닉스가 메꿔주고 그다음에 YB랑 OB랑 싸우다가 현기차랑 네카오가 다 주저앉다가 네카오가 지금 먼저 치고 나오면서 현기차 형님들도 따라오세요. 이렇게 자극을 시켜주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비해서 편중된 모습이 줄어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2차전지 잘 갈 때 좋았지만 2차전지로 너무 쏠린 것이 지금에 와서 지금 독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골고루 포진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한쪽으로 쏠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만 득세하다가 로봇이 완전히 몰락을 해버리면 지수 자체가 막 박살나요. 그럼 다른 섹터에도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언급한 거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SM, JYP 같은 엔터주도 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게임주도 있죠. 지금 조금 처져 있지만. 그리고 코오롱티슈나 HLB 같은 우리 원샷 원킬을 노리는 신약 개발 업체도 있고 아까 말한 알테오젠 비롯한 4대 기술 수출 플랫폼 업체도 있고 최근에 잘 나가는 파마리서치 휴젤도 있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을 해주면서 순환매가 돌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보세요. 시간 벌어주니까 보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앞으로도 저렇게 좀 구성이 좋아야 돼요. 저기 코스닥이 안 좋았던 게 계속 코스닥에서 크면 자꾸 거래소로 넘어가잖아요. 우리나라 축구 2부 리그, 3부 리그에서 키워놓으면 승강제식으로 뭐 K리그로 진출하고 이거는 그 안에서 축구 선수들의 어떤 그 기술이 올라가면 연봉도 올라가고 승강제 형식을 띄어서 경쟁이 촉발되니까 좋은 건데 문제는 이 거래소 코스닥은 그게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코스닥 자체가 거래소로 가기 위한 승강제 시스템의 일부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만들었으면 아까 전에 프로축구 리그랑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코스닥에서 커서 거래소로 넘어가는 게. 하지만 코스닥은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코스닥은 거래소에 없는 형태의 종목들이 거기서 활약하라고 해놓은 건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코스닥에서 잘하면 다 거래소로 가버려요. 그럼 코스닥에서 그 공백을 누가 메꾸냐 이거죠. 코스닥에 계속 좋은 종목이 들어오지도 않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좋은 기업을 계속 뽑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뽑아낸다고 한들 코스닥에 오면 거래소로 갈 생각밖에 안 해요. 하루아침에 갈 생각밖에 안 하기 때문에 코스닥의 어떤 자생적인 능력을 키우는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 NC소프트, 셀트리온 전부 코스닥 종목이었는데 다 키워놓으니까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다 거래소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면은 코스닥의 자생력이 계속 그 복원되는 거는 요원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제가 거론한 거 종목들 이제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언론에서 많이 볼 수 있을 정도의 기업이잖아요. 그 정도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를 돌아야지 지금 앞으로도 코스피 3000, 코스닥 800 시대에 더 흥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장 많이 가고 있는 거는 영화 면세점 섹터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이 섹터도. 영화 면세점 그동안 정말 죽을 쓰지 않았습니까? 특히 영화. 오늘 뭐 바른손 E&A 바른손이 지금 상한가를 갔고요. CJ CGV가 15% 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은 CJ CGV 보겠습니다. 정말 사실 뭐 저한테는 뭐 누구한테도 또 의미가 있겠지만 저한테도 의미가 상당히 강해요. 왜냐하면 CJ CGV가 강변에 생겼을 때 그때 한창 전 젊은 시절에 그때 멀티플렉스를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얘기만 듣던 그때 유튜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CJCV 강변이 이제 신문에 나와서 간 거죠. 정말 신세계였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CJCV가 이렇게 OTT에 몰락할지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 뒤로 CJCV 저도 사실 많이 다녔고 팝콘 많이 먹고 이랬지만 지금 조금 몰락한 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여름이라 더워지죠. 무더위가 오죠. 장마 뒤에. 그럼 꼭 공포영화가 개봉합니다. 그 90년대 후반에 뭐 90년대 후반을 경험하신 청년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여고괴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스크림,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데스티네이션 그 시리즈들이 다 97, 98, 99년에 나왔거든요. 그때 공포영화가 굉장히 막 다들 보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포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왜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냐 봤더니 공포영화가 그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청년의 추억이 그리워서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지금 CJ CGV가 그 소식이 나왔어요. 지금 CJ CGV 자회사 CJ 4D 플렉스가 지금 5월 한 달간 북미 지역에서 역대 최고 박스오피스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기여를 많이 한 게 바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 4DX 포맷이 북미 지역에서 흥행 돌풍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지금
데스티네이션 시리즈를 보신 분들은 이걸 뭐 사고를 우려먹는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OTT에서 아시아 컨텐츠를 자꾸 찾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소우는 지금 11편 나온다고 하고 있고 스크림 시리즈 그때 헬로 시드니 역할 맡으신 그 여자분 다 이제 주름 생겨서 늙었는데 이제 다시 스크림 6편으로 복귀하신대요.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 또 나왔죠. 이게 지금 90년대 후반에 나온 것이 20년 동안 지금 아직도 그거를 사고를 우려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헐리우드의 소재가 바닥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OTT에서 헐리우드 OTT에서 자꾸 우리나라 소재를 찾고 오징어 게임 같은 게 흥행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이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계속 공포가 다가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4DX라든가 스크린X 이 관에서 보는 게 굉장히 실감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어떤 거를 줬냐면 4DX에서 막 바람 나오고 안개 나오고 그다음에 의자 막 흔들리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 때문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추억도 있지만 요런 새로운 장치 때문에 더 재밌게 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J-CGV는 이렇게 몰락을 했지만 저런 4DX나 스크린X 같은 특별관 혹은 지금 BTX가 복귀한다고 하니까 BTX 관련 영화를 상영한다던가 아니면 축구 중계를 한다던가 오케스트라를 중계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지금 CJ-CGV가 워낙에 거점 부분에서는 잘 안 되니까 아파트에 입주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해결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갈 길은 상당히 멀어요. 근데 CJ-CGV가 부활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극장에서 즐기는 K-팝 축제 그런 것들이죠. 지금 하이브 시네페스트 이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뭐 CJ-CGV가 뭐 발버둥을 쳐서라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추가 경정 예산안에 6,000원짜리 영화 할인 쿠폰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뭐 그게 뭐 대수야 하는 분도 있겠고 OTT 보지 뭐 영화 보겠어? 하지만 이번에 소비 쿠폰 뭐 최소 15만 원에서 뭐 가족 전체로 따지면 208만 원까지 받는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 그것에 더해서 영화 관람권까지 해서 여름 휴가를 시원하게 보내면서 3,000포인트 축하 자리를 가졌으면 어떤가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아까 데스티네이션 얘기를 했지만 데스티네이션의 어떤 주제가 그겁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비행기 좌석에 안 앉아서 죽음을 피했더니 결국 비행기 좌석에 순서대로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1도 안 보고 수익만 보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데스티네이션 운명을 받아들여야 손실을 받아들여야 수익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똑같이 관통하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식 투자의 데스티네이션, 손실을 피할 수는 없다. 스위치를 누르니 전등이 순서대로 켜집니다. 어디에도 전기 배선과 배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배선 시스템 전문 기업 위너스가 개발한 무전원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를 누를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력으로 바꾸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무전원 스위치는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 작업 시간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 위너스의 성장 핵심 제품으로 꼽힙니다. 국내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지만 회사는 스마트홈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리모델링 시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주택 시공 시에 건물 내에 벽속에 들어가는 배관과 배선이 없습니다. 그 배관 배선이 없음으로써 원가가 절감되고 또 시공 속도가 80% 이상 빨라집니다. 한 개의 전등을 여러 곳에서 두 군데, 세 군데서 복수 제어도 가능합니다. 저희 무전원 스위치는 리모델링, 인테리어 시장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위너스는 제품 개발에 힘입어 해외 시장 진출에도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글로벌 전시회에서 제품 기술력을 인정받은 게 러브콜로 이어졌습니다. 회사는 유럽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수익 다각화의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시작되면 배선기구 수요도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년 4월에 베트남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제품을 홍보를 하였고 이걸 기반으로 동남아 진출을 꾸준히 수년 전부터 모색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유럽의 C사와 MOU 계약을 완료하였고 제품 개발하여서 해외 진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4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멀티탭 사업도 기존 B2B에서 B2C로 판매처를 확대합니다. 최근 국내 유통 플랫폼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며 온라인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드디어 고대하던 3,000피를 넘어섰습니다. 이 중동 리스크가 거세짐에도 불구하고 3,000선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상방을 높여가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지수 상황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정말 놀라운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시 45분경에 3년 5개월 만에 3,000선을 터치했죠. 장 초반에는 조금 빠졌었는데 오름세를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1% 넘게 강세 탄력 받고 있습니다. 3,009선 지나갑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름폭 키워갑니다. 1%가량 오르면서 790선을 터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놀라운 점은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시금 바뀌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많이 빠졌거든요. 외국인이 1,000억 원가량 매도하기도 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금 바뀌었습니다. 순매수로 포지션이 바뀌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수 포지션 전환, 개인만 이 사자세에서 팔자세로 전환된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일단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포지션 눈에 띄고요. 외국인은 70억 원가량 팔자세 흐름 가져갑니다. 일단 환율도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율도 이 중동 리스크 때문에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전장 대비해서는 조금은 하락한 모습 1,373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3,000선 시원하게 돌파한 모습인데 오늘 투자 뉴스 어떤 걸 주목해봐야 할까요?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세계 최대 뷰티 시장인 미국을 넘어 유럽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오늘 관련 주가 일제히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까다로운 성분 규제 등 이 높은 진입 장벽 탓에 그동안 K-뷰티의 불모지로 불리기도 했죠. 다만 실리콘2 등 이 화장품 유통 전문 플랫폼을 통해 유럽 시장, 여기에 인접한 중동 지역까지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누적 화장품 수출액은 약 5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2%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전년 대비 각각 42%, 무려 62% 넘게 수출이 증가했는데 폴란드 수출액이 여기에 128%가량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화장품주 오늘 주목을 받고 있죠. NH투자증권은 오늘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발행하기도 했는데요. 한중 간 관계 개선 기류에 또 중국 매출이 반등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 침투가 가속화될 전망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가운데 크게 움직인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 화장품이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한 후 현재 시간 28%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9,330원 터치했고요. 토니모리 주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토니모리도 오늘 강합니다. 17% 넘게 강세 가져가면서 12,600원 선 거래 중이고요. 코리아나 주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재 시간 코리아나 19% 넘게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2,960선 지나가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주가도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9%가량 강하게 오릅니다. 146,400원 선 오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태국 정부로부터 가상은행 인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계은행이 태국에서 철수한 이래 25년 만에 재진출 소식인데요. 19일 태국 재무부가 태국 금융지주 SCBX와 카카오뱅크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가상은행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상은행이란 오프라인 지점 없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인데요. 카카오뱅크는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SCBX는 태국의 대표 금융 지주사로 볼 수 있는데 태국 내 20여 개의 금융 또 비금융 계열사를 산하에 두고 있고요. 기술 분야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서 핀테크 기술 그룹으로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태국 진출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또 K금융의 세계화에도 앞장서겠다고 전했는데요. 오늘 이 소식에 관련 주가 일제히 튀어오른 가운데 카카오뱅크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했죠. 현재 시간 기준으로 8% 넘게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34,4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KB금융 주가도 함께 살펴보시죠. KB금융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107,300원 지나갑니다. 미국의 중동 갈등 개입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이 2주 안에 핵무기 포기를 결정하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낸 건데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각 19일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성명에서 가까운 미래에 이란과 진행되거나 혹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협상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공격을 할지 안 할지를 향후 2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란에 대한 최후 통첩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란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 것은 군사 공격 시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이란의 핵시설은 미군의 벙커버스터로도 완전한 파괴가 어렵기 때문에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으로 약해진 틈을 타 이 협상에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주어진 시간 내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 일단 국제유가, 중동 불안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 계속해서 빚어지면서 상승 추세 가져갑니다. WTI는 일단 뉴욕 증시 휴장으로 인해서 등락은 없었지만요. 중동 사태 이후 유가가 14%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렇게 중동 리스크는 점점 거세지지만 오늘 한국 증시 흐름은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죠. 그 가운데 방산 주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일단 풍산 주가 오늘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12만 9,700원 선 13만 원 바라보고 있고요. 함께 살펴보실 주가는요. 현대로템도 함께 보시죠. 현대로템 0.24%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1만 2,500원 선 거래 중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3,000선을 넘어서고 계속해서 지수 상방 높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시원하게 넘어서 줬는데요. 다만 글로벌 불확실성, 중동 리스크로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이러한 시장 상황 속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해서 확인해 봐야 할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알아가 보시죠. 네, 정말 뭐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000피를 넘어섰고 돌파했고 장중에 3,010포인트까지 터치한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는 너무 괜찮은 느낌적인 느낌은 있는데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가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그런 장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찜찜한 세계 증시 vs 시원하게 잘 나가는 우리 증시 어디에 답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국내 정책 수혜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오늘 아주 시기 적절할 때에 이분을 모셨습니다.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와 시장 전반적인 맥을 좀 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미국 경기부터 좀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중동방 불안은 이미 좀 정리를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말씀하신 건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소비 경기가 약간 둔화되고 있네라는 포인트들이 경제지표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쟁이 나면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유가 올라가면 물가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연준 의장도 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계속 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뭐 멍충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뭐 지금 상황 그다지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다. 반면에 참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 어찌 보면 지금 신정부 출발한 지 뭐 얼마 지나지 않았어 이제 어쩌면 하니문 피리어드라는 그런 얘기들 나올 정도로 우리 시장 글로벌 증시의 방향과는 조금은 사뭇 다른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보다도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오히려 지금 우리 이재 앵커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을 우선적으로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장
1%가 넘는 급등 상황, 뭐 어제 그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지난밤 그리고 이제 최근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 시장과는 다르게 어찌 보면 약보합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배경은 뭐니 해도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하나가 분명히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우리 이재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엊그저께 이제 그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다지 큰 기대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 후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얘기했었던, 과연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의 스탠스, 금리 인하의 스탠스가 조금 더 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조금은 좀 가졌던 바가 있었죠. 하지만 그와는 조금은 좀 반대의 그런 기자회견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 일단은 금리 인하의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늦어질 가능성이 좀 있겠다 쪽으로 일단 확증이 들게 되면서 조금 시장은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 그에 반해서 우리 시장은 여전히 신정부 출시 이후 허니문 피리어드의 계속됨이 나타나게 되면서 연일 강세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두 가지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달러화의 방향성. 두 번째는 그 국제 유가의 방향성이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달러의 방향성과 국제 유가의 방향성, 이 두 가지 모두 우리 시장 내 상당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의 달러화 강세는 오히려 그들에게는 상당 부분 좋은 부분이죠.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달러 강세를 계속적으로 그렇죠. 푸시해 왔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유가가 강세가 된다 하더라도 달러의 강세로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동남아, 뭐 일본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 어쨌든 그 달러화의 강세와 국제 유가의 강세, 어찌 보면 뭐 설상가상의 상황이 될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상당 부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좀 생각을 해보시고, 어찌 보면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 WTI 유가보다는 브렌트 유가에 조금은 더 주목하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브렌트, 중동에 더욱더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브렌트 유가 뭐 그 미국 WT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휴장이었으니까 뭐 그렇다 쳐도 브렌트 유가 계속 상승세의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중동판 리스크가 오게 된다라면 국제 유가의 상승과 그리고 미국 달러화의 강세, 이 지금 메커니즘을 좀 살펴보게 되면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의 불안감은 너무나 당연히 찾아오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물가 상승을 저지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금리 인하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FOMC의 어떤 그들의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스탠스를 조금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엊그저께 미국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달러화 역시 우리나라한테는 달러화의 강세는 상당 부분 불안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 물가 과거와는 조금은 다르게 상당 부분 그 상승폭이 상당 부분 커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환율 부분과 달러의 강세 부분과 국제유가의 부분 역시 동시 작용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여전히 신정부 출범에 대한
경제 활성화 정책의 예. 편승을 계속하는 것이 조금은 더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나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부분 좀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 외에는 굉장히 좀 찜찜하니까 네. 뭔가 답을 찾으려면 국 내에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거보다 이제 유동성도 많아지면서 시장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힘들이 네네. 그게 또 어떤 분들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느낌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은 그 정책 테마주가 이렇게 순환매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맨 처음 같은 경우에는 증시 부양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뭐 상법 개정 이런 이슈 때문에 지주회사나 아니면은 뭐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수 부양에 대한 의지 이후에 내수 소비재가 올랐고 시진핑 주석과 이제 통화하면서 그렇죠. 중국 소비재 올랐고 네네. 최근에는 그 하종우 AI 수석이 네네. 이제 발탁되면서 AI 관련주가 올랐고 어디서 또 튈 줄 모르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예. 정책 관련주들은 특히나 지금 현재의 상황은 상당 부분 기대감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시기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 저 역시 지금 현재 상황은 정책주에 여전히 올라타야 된다라는 편승해야 된다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허니문 피리어드 통상 한 100일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 100일 정도 얘기하는 것은 첫 한 달 정도는 시장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데 2달 정도 지나가게 되면서는 이제 옥석이 가려지기 시작이 되죠. 옥석이 가려지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탈락하는 주식들, 탈락하는 테마군들, 탈락하는 업종군들 분명히 나타나게 되고 그에 대한 실망감, 이 부분은 기대감으로 오른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펀더멘탈에 근거하지 않은 상승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말 그대로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정책 관련주들도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게 지금 거품이 있는 거로 잘 또 예, 분별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예. 저 역시 상당 부분 어쩌면 지금 현재의 시장은 일정 부분 거품이 좀 껴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분명하게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의 그에 대한 근거는 지금 지수 관련주들의 상승이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어찌 보면 지수와 관련된 소위 말하는 시총 대형주들의 상승이 지금 코스피를 상승을 시키고 있다라는 점. 오히려 하니문 피리어드 때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히려 지수 관련주들보다는 통상적으로 지금 종목 관련주들의 움직임, 종목 개별 장세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번 장세는 조금 좀 다르다. 지금 지수 관련주들의 상승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 이를 과연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좀 해보면 앞서서 우리 이재an커 간단히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는 결국은 유동성 장세라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유동성 장세라는 부분은 역금융 장세에서 금융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초입이다라는 점. 앞서서 제가 지금 파월 의장 그리고 우리나라 그 금리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금리 인하를 연기한 것이지 금리 인하를 포기하고 금리 인상으로 들어가는 것. 즉 다시 역금융 장세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속도 조절을 하는 속도 조절을 하는 것뿐이지. 네, 네. 즉 금리 인하의 시기가 늦춰주는 것뿐이지 금리 인하의 스탠스가 금리 인상의 스탠스로 변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히 유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우리 시청자들 초점을 좀 맞춰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유동성 장세라는 것, 결국은 유동성 장세가 온다라는 것은 통화량이 확대된다라는 것이고 통화량이 확대된다라는 것은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가 오르고 주식 가격이 오른다라는 네, 얘기일 네, 것이고 네, 여기에는 분명히 주식도 그 자산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좀 감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교집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정부가 지금 경기 활성화를 꾀하고 있죠. 지금 추가 경정 예산안 30조를 하고 그다음에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지금 소비 쿠폰을 지금 발행을 하겠다라는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위 말하는 돈의 유통 속도 그리고 GDP에 미치는 영향. 제가 곰곰이 지금 계산을 해봤더니요. 우리 국민들의 소비 성향, 즉 쿠폰으로 이제 그 발행을 하게 되면 소비 성향이 90%가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네. GDP에 이 10조 3천억 원이 미치는 승수 효과는 거의 10배에 육박하게 되면서 10조 원이 거의 그 100조 원에 가까운 효과로? 그런 효과로 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이게 돈이 더 빨리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폰 만약에 이제 받게 되시면 뭐 10만 원이 됐건 50만 원이 됐건 뭐 차별 뭐 지급을 하게 그래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근데 받으시면 가능한 한 빨리 쓰십시오. 빨리 쓰셔야 우리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 왜냐하면 이게 더욱더 승수 효과를 빠르게 유발을 시키면서 GDP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는 점.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 조금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어떤 업종이 가장 수혜를 받을까가 우리 시장이 가장 중요하시지 않을 주목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비주도 좋고 내수주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일단 유통주와 운송주에서 먼저 어떤 그 신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네네네. 왜냐하면 소비가 활성화가 되고 건축 건설이 활성화가 되면 운송업종 그리고 유통업종이 먼저 그렇겠네요. 활성화가 될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정 확대를 하게 되면 건설과 인프라가 분명히 집중될 것입니다. 소비 진작을 하게 되면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공통되는 업종 찾아보게 된다면 운송과 유통이 될 것이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잊지 말고 꼭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많아요. 일단 돈을 풀고 민생 경제를 살리고 소비 회복으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흐름이 이제 하반기 우리 경제 성장률을 끌어당길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서울 아파트 지역값이 더 많이 오르니까 그거에 대한 반감 효과 이런 부분들도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게 이제 이제 증시에 들어갔으면 좋겠죠.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거기에 그런 거. 근데 저는 너무나 네. 이제 뭐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거는 이번 신정부의 또 몫이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뭐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부정적인 신호가 아니라 그래요?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유동성이 풍부해졌다라는 것의 결과물로 네. 부동산 가격 물론 이제 수도권 지역에 특정되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하지만 그 부분 일정 부분 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의 너무 급등은 분명히 어떤 우리 기준금리의 스탠스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느끼셨겠지만 정부 정책 수혜 기대 그리고 유동성의 힘 이 부분 때문에 코스피가 3,000의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 두 가지 집중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안에 공통 집합 유통과 운송 섹터라고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경제 전반적인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러한 무력 충돌의 결정적인 원인은 이란의 핵 개발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또 이란은 여러 차례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였고요. 이란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중동 지역에서의 이른바 3차 세계대전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고 이 핵전쟁의 시작이 결국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인데
이란은요, 이미 여러 차례 과거 핵 개발의 의혹으로 인해서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2015년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대한 핵 확산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합의점에 도출하면서 일부 경제 제재가 완화됐다가 다시 2017년 또 2019년 접어들어서 경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 내에 석유 금수 조치를 필두로 여러 경제 제재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인근 해협에서의 모든 일체의 무역, 통상, 그다음에 경제, 다양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최근까지도 이란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 내에 핵시설과 군사시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타격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이란의 석유 정제시설이라든가 석유 산업시설들도 집중적으로 타격을 했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란이 석유 금수 조치에 따라서 해외에 석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란의 석유를 대표적으로 중국이 사들여서 쉽게 얘기하면 이른바 택가리를 해서 그래서 이란이 이미 석유 수출 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를 중국 등 다른 나라들로 수출을 함에 따라서 그 대금을 받아서 그걸 갖고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핵시설을 갖추고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이란 내에 있는 석유 정제 시설이나 산업 시설들까지 집중 타격한 데에는 핵 시설이나 군사 시설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제 타겟화해서 표적으로 삼았다라는 거, 그걸 볼 수 있고 미국도 여러 차례 경고를 했죠.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군사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그 미국은 이제 함대를 급파하는 등 이제 군사적인 결단과 군사적인 행동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양측 간에 이제 보복 공습이 지금 나날이 지금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핵 협상 협의 테이블에 앉기까지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란의 혁명수비대 대장을 비롯해서 이란 국방군 사령관, 부사령관 등등등 혁명수비대를 비롯해서 이란의 육군 참모총장 등 주요 군 수뇌부 80% 정도가 제거됐다고 지금 외신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크리틱한 데미지를 받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란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습이 이어지면서 지금 이란 내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또 강경기조,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들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이란 내부의 어떤 그런 강경 여론들이 지금 계속 들끓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도 지금 이란의 보복 공습을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IDF,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의 이스라엘 국방군 대변인이 발표를 했어요. 이스라엘 내에 지금 방공 요격 미사일이 이제 거의 소진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요격 미사일이 이제 소진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 미사일이 발사되는 원천 그 미사일 공격 지점을 그러니까 공격 수단을 그걸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미사일 공격을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군이 이란의 전 국토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이제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건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전면전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고 양측의 극단적인 어떤 무력 충돌은 초일기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다만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좀 지리적으로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면전을 벌이더라도 그 중간중간 나라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과 이란만의 전쟁이 아니라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란은 이스라엘로 통하는 그 주변 국가들과의 쉽게 얘기하면 그 연대와 결속을 통해서 함께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전에 나서야 되는데 그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나설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란이 아무리 석유 금수 조치와 석유 수출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전 세계 유가 시장에는 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실제로 지금 유가가 갑자기 지금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분간은 이런 유가 상승 추이는
뭐 지금의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로 인해서 당분간은 지속될 여지가 있고 유가가 오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외 경제에 있어서는 사실 뭐 썩 달가운 일은 아닌데 또 한편으로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중동 인근 지역에 또 우리나라 K방산의 무기 수출 주요 대상 권역과 주요 대상 국가들이 또 중동 국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운이 고조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일종의 도미노 현상처럼 중동 지역 내에 있는 이란 주변 국가들이 군사 재무장화를 하거나 또는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것인데 우리는 반대로 일종의 반대급부 이제 무기 수출 수요가 증대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K방산에는 또 호조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양면이 있는 것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산 무기는 뭐 이른바 가격 경쟁력과 그리고 무기의 성능 우수성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때의 계약 납기 이행을 준수할 수 있는 계약 이행 능력 결국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전 세계에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산 무기가 여전히 전통적인 이 무기 수출 시장에서의 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뭐 최근에 뭐 유럽산 무기에 대한 바이 유로피안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 많은 나라들도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도 이제 경쟁적으로 무기 수출 대열에 합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우리나라 K방산의 한국산 무기는 해외의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매력적인 그러한 무기로 현재 우리 한국산 무기를 대체하기에는 마땅한 대체제가 또 없어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전히 우리 한국산 무기에 대한 그런 관심도는 호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발발한 우러 전쟁을 통해서 드론 전쟁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졌거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측의 양측의 인명살상과 장비 소실률을 비교를 해보면 드론에 의한 타격에 의한 손실보다는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 측의 152mm 포탄에 의한 피해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다시 러시아 측의 155mm 포탄에 의한 그 인명살상률과 장비 소실률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거의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전히 오늘날 현대전쟁에 있어서도 재래식 무기의 이러한 화력 체계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품목인 K9 자주포나 그리고 또 폴란드에는 958대를 또 수출하게 된 수주 계약을 맺게 된 우리나라 K2 블랙 팬서, K2 흑표 전차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전히 이러한 재래식 기동 화력 무기 체계에 여전히 이러한 수요가 높다. 그리고 사실은 또 두 번째 K9 자주포는 155mm 포탄 그리고 K2 전차에는 120mm 포탄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풍산이 또 이 포탄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K9 자주포랑 K2 전차로 싸우는 게 아니라 K9 자주포에는 155mm 포탄과 K2 전차는 120mm 포탄으로 전투를 치르는데 그러니까 포탄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뭐 드론과 같은 이러한 새로운 무기 체계의 출현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오늘날 현대 전장에서 이러한 재래식 무기, 특히 이러한 기동 화력 체계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전쟁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화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이러한 포탄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순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날의 이 각국의 군사력 증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동 화력 체계를 담당할 우리 K방산의 이러한 뭐 전차와 자주포, 그다음에 포탄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매력적인 수출 아이템이 될 수 있겠죠. 최근에 국제전사가 워낙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전쟁의 양상은 미국이나 나토 등 우리나라도 포함되는 이러한 자유주의 진영 그리고 뭐 러시아나 중국, 이란이나 북한 등 이런 나라들을 또 우리가 권위주의 진영의 국가들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전쟁은 한 나라와 한 나라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이러한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에 일종의 세력 간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하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진영의 이러한 국가들과의 그러한 연대와 결속을 강화해 나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이 동맹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와중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또 일반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국제 정세에 대한 관심과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시장 뭐 3,000포인트 안착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겠죠? 네. 결국엔 이번 주에 3,000포인트 보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네, 여러분의 포트도 축포가 좀 터지는 날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